권위주의적인 교육이 제일 큰 문제죠. 사실 저 자신 뭐 교육계에 뭐 몸담았습니다만은 또 전 뭐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또 제 주변에 그런 교사가 많은 집안이었는데 저 자신 그런 반성을 하지만 이 교육자가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네. 이런 거 물론 뭐 옛날에 그런 선생이 또 뭐라고 할까 좀 막 그 엄한 선생 네. 이런 선생이 필요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 네. 뭐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죠. 대부분 다 그런 선생님들이었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교육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사제관계 이런 걸 또 맺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편 또 그것이 그야말로 어떤 방종. 교수님 말 안 듣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방종. 네. 그러니까 교육 선생님 말씀하신 강한 자아를 키워주기 위한 자유의 영역의 확대라는 게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방종을 초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영역과 네. 그것이 그야말로 남을 괴롭히는 네. 멋대로 하는 그야말로 지멋대로 하는 그런 방종의 영역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교육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자신 뭐 교육자로서 3, 4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만 제대로 된 그 자유로운 인격,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시켰느냐 또 저 자신이 그런 인간이냐 반성을 하는데 교수님 엄청 노력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뭐 어른이 되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예, 분이신 것 여전히 같아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유라는 게 에리 프롬 말처럼 시대적인 역사적으로도 사실 에리 프롬이 분석하는 서양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세 천년이 있었고 르네상스로부터 지금까지 그날 500년 또 역사가 있잖아요. 네. 5, 600년이 됐죠. 네. 우리는 사실 서양의 그런 역사에 비한다면은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주장된 시기는 뭐 너무 짧죠. 굉장히 짧죠. 네. 뭐 길어봐야 한 100년. 네. 짧게 이야기하면 뭐 3, 40년. 네. 더 짧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네.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교육이 그나마 좀 이렇게 수그러지고 사회가 좀 더 이 개인의 어떤 참여나 개인의 어떤 그 장발성 같은 걸 중시하게 된 시기는 뭐 그다지 길지 않죠, 사실. 그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사회고,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아직까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고. 해서, 지금 에리 프롬이 이야기했던 그런 서양에서의 어떤 경험, 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우리의 경우에는. 네. 누구나 코로나를 맞은 이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잘 이걸 막아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앞으로 이게 어떤 지금과 같은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반발도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성공한 것은 좀 국가주의적인 이런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사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뭐, 너희도 그래 해야지, 왜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물론 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국가주의적인 이런 어떤 집단주의적인 이런 방어, 이런 어떤 예방체제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만으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는데 충분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다 창조적인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또다시 집단주의로 넘어가거나 권위주의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가 대단히 위험해요, 사실은. 네. 뭐,
민주주의랄까 뭐 민주주의 뭐 어떤 개인의 어떤 보다 건강한 개인주의 이런 걸 지켜내기가 그런 어떤 개인의 자유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네, 맞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조스 찰트 미일의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런 자유가 그러니까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 네. 또는 에리 프롬이 말하듯이 개인의 창조성을 보다 발휘하도록 하는 사회, 권위주의지 않고 보다 민주적인,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어떤 사회, 보다 휴머니즘적인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유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자유를 좀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개인의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자유를 네. 갖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프롬의 주장. 그건 뭐 지금도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롬의 분석이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는 그 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화 돼서 네. 기존의 이제 그런 그 원초적 유대에서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데서 이제 좀 자유로워진 개인, 경제적인 그 자유, 경제적 주체로서 자유로워진 개인이 탄생했다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네. 그 카톨릭 이제 그 위계 질서랄까요? 네, 카톨릭적인 단체가 아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자유로운 대화, 개인적인 네, 차원.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제 그게 확보됐다는 거. 신앙이 네, 확보된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개인에게 이제 돌아온 거죠. 네. 돌아왔는데 오히려 또 그 지점에서 자유가 위협받는 것을 이제 사실 분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자유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거든요. 이 자유라는 게 그냥 그전에 마냥 좋은 것만 좋은 거로 생각하다가 자유로운 노동자라는 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언제든지 뽑고 해고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vulnerable하다 그래야 되나? 네네. 약한 이제 불안한 존재인 거잖아요.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는. 네. 예. 그래서 근대 이후의 개인은 오히려 그런 또 위험에 직면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교회라는 가톨릭 공동체라는 거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는 어쩌면은 좀 사람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관계를 갖다 보면은 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죠. 완전하게 자기를 비워야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자아의 공동화 현상이 더 심해져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그 사람들을 이제 이 100% 활용한 것이 나치즘이라고 나치라고 그렇죠. 이렇게 본 것이 이게 너무 이제 저는 그럴 듯하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분석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 이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제 제공해 준 사람들은 뭐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그 근대 이후에 인간이 이제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느끼는 것과 동시에 발생한 뭐 세계 대전이라던가 전체주의 경험 이런 것들 그런 현상이 있고 나서 이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서 나온 대안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대안의 이제 대안이기는 한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물론 모든 것이 초역사적일 수는 없고 이 현실의 문제를 이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서 어떤 이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너무 기초하다 보면은 어떤 또 원리를 또 놓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롬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가 원래 이제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교적인 이상주의, 또 메시아주의 이런 신비주의. 게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다 자기 장착돼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거예요. 그럼요. 처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 개념을 짚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인간이 마치 이렇게 노력하면은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쩌면은 그 유대교적인 그런 그 조명, 그런 조명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원 이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과연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좀 쓸데없는 생각.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프롬이 뭐 신비주의라든가, 뭐 이상주의라든가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죠. 네. 그러나 역시 보편성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또 유대교적인 차원에서 맞아. 프롬이 뭐 그래서- 교육을 받았고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있다, 네.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네. 있다, 뭐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하지만 결국 프롬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유대교적인 것만에 그치지는 않지 않느냐. 맞아. 결국 이제 저는 그런 점에 오히려 유대교나 뭐 기독교나 네. 뭐 불교나 어떤 그런 보편성은 다 모든 종교에 있다는 그런 네. 종교 보편주의라 그럴까요? 네.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데, 글쎄요, 프롬이, 보다 엄격한 그런, 정신주의라 할까요? 네. 이런 것에, 좀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이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서양 역사의 어떤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복잡한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된 채 그냥 그렇게 다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는 거니까 역사관의 어떤 그 관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러나 프롬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뭐 프롬을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이 가능하지만 뭐라고 할까? 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거 어떤 개인의 뭐 창조적인 어떤 자기 성취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네. 이거는 역시 누구나 뭐 어떤 나라, 어떤 종교, 어떤 시대에서나 믿을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지금도 누구에게나 뭐 어렵다라는 그것을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몇 마디 말로 확보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그 사도마주의적인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 또 그런 사회에서 산 사람들은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런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도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에리 프롬이 말한 그런 정도와 좀 다를지 차원이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역사에서 사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서양에서는 뭐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시기 그 한 500년 전부터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게 막 또 악순환되어서 여러 가지 파시즘까지 이르는 그런 긴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짧은 역사 속에서 제대로 그것을 쉽게 피부로 말하자면 철저히 느끼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경험해야 되죠. 좀 더 경험하고 좀 더 심각하게 서로들에게 좀 문제를 던져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프롬 같은 사람들 책을 읽으면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예, 그런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고 뭐 프롬의 이야기가 꼭 뭐 그게 다냐 진리냐 100%냐 뭐
한계가 있는 얘기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돈 마조이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 뭐 권위주의적이지 않느냐. 내가 가까운 사람들, 네. 뭐 나의 가족, 뭐 나의 어떤 인간관계, 나의 친지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권위주의를 항상 버리려고 보다 상대방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좀 더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유의하는 네. 이런 의미에서 프롬이 쓴 책들 가령 뭐 사랑의 기술 같은 데서 보여주는 어떤 소유하지 않는 사랑 네. 뭐 또는 뭐 이 프롬이 말하는 존재의 의미 네. 소유가 아닌 존재의 의미 이런 것은 뭐 꼭 그것이 우리 사회의 청사진으로서 어떤 유토피아로서 그게 뭐 옳으냐 그러냐 또는 뭐 현실성이 있냐 없느냐 비현실적이냐 이상주의적이냐 이런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런 논의 이전에 프롬 책을 읽으면 뭔가 좀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네. 자기 조정을 하게 맞아요. 되면서 네. 뭔가 조금은 그런 방향을 틀게 되죠. 예.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읽으면서 사실 막 정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뜨끔해하면서 예. 막 그 도피하고 싶은 내 자신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실 읽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이제 조금 느낀 거는 그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프로이트가 가진 그 당대 사회에서의 이제 비판적인 정신이랄까 아니면 휴머니즘적인 측면을 프롬만큼 깊게 뭐 또 누가 있겠지만 그렇게 정말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을 만큼 네네.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제 그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에게 그런 휴머니즘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의 그 부정으로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말이 되고 그 기존의 사회를 변혁하는 논리로서 가능하지만 이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프롬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계획 경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적인 전망을 결국 내놓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그 계획 경제라는 건 스탈린식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예. 오히려 지금 유럽의 그런 그 사회 민주주의 같은 그런 이제 형태이기는 예. 하지만 그 지점에 갔을 때는 이 사람이 인간을 너무 믿는구나 또.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성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이제 좀 지나친 이거는 또 나이브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적인 전통이 점점점 멀어져가지고 그 부정적인 비판 정신을 너무 키워오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환상, 인간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진 게 아닐까 싶고요. 이것이 이제 그 스탈린 같은 경우는 잘못 적용했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그 사회주의적인 계획 경제라는 말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정말 그 또 상상하지 못한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또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현실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우리가 오늘날 봤을 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방향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실 삶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 맞는데 이제 그리로 갈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고리를 말 안 해주고 그 인간이 이제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것이 결국은 그런 또 다른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그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좀 약간은 또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살짝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분명한 거는 프롬이 말한 계획 경제라는 네. 것이 스탈린이나 또는 뭐 현실 사회주의에서 그렇게 시행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네, 네. 노동자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네. 노동자가 관리까지 경영에까지 관여하는 네. 그런 폭넓은 어떤 노동자의 어떤 개성, 노동자의 자유가 확보되는 그런 계획 경제를 네. 의미한 것이고, 그게 물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상일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게 뭐 스탈린의 계획 경제가 실패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역시 많은 그런 뭐 자주관리제도라든가 경영 참가라든가 이런 노동자 경영 참가 이런 것이 모색되었습니다만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어느 경우에서나. 그래서 프롬이 궁극적으로 뭐 건전한 사회에서나 이런 또 희망의 혁명 이런 책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자주관리 체제, 네. 이것이 뭐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걸 꼭 뭐 프롬식 유토피아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이야기고 네. 또 프롬이 사실은 어쩌면 그 뭐 막스의 인간관 같은 책을 통해서 칼 마르크스가 어떤 그 레닌 스탈린 이런 쪽의 계획 경제와는 달리 네. 대단히 휴머니즘적인 네. 그런 그 뭐 초기 뭐 이 청년 경제학 철학 초호 같은 이런 책 막스가 초기에 썼던 네. 젊은 막스가 썼던 보다 이상주의적인 보다 휴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를 강조하면서 현실 사회주의를 비판했는 그런 점에서 이제 에리 프롬도 공로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런 비판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막스와 프로이트,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역시 이 프롬이 비판하면서 너무 개인에 치우쳤다. 그래서 개인 심리학을 결국 이제 사회 심리학으로 네. 끌어오는 그러면서 이제 막스가 결합시키는. 근데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경제 결정론 네. 또는 이런 유물사관 이런 건 또 조금 배제하고 보다 초기 마르크스의 휴머니즘적인 요소하고 이 프로이드를 좀 사회화시키는 이 두 가지를 나름으로 프로이드가 융합해가지고 네. 그런 건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사실은 어쨌든 자기가 그런 그 대단히 융합하기가 힘든 두 사람 두 사상을 나름으로 뭐 만들어낸 것. 융합적 지식인 저렇게 요즘 만들어낸 얘기하는 것. 예. 네. 그런 점은 또 우리가 그러면서도 과연 마르크스나 프로이드가 말한 것이 옳으냐 다 그것도 둘이를 융합했다고 해서 그게 옳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숙제로 남겨둬야 될 비판해야 될 과제이지만 아무튼 그런 모색을 한 것은 그렇죠. 프로이드 그 에리 프롬의 그 큰 뭐 나름의 에리 프롬의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네. 그게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영받고 있지 못하지만 또 프롬의 사회심리학을 또는 뭐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그 융합한 것이 물론 뭐 다른 사람도 그런 모색을 하긴 했죠. 뭐 뉴레프트라든가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런 모색을 하긴 했지만 제일 뚜렷하게 그래도 에리 프롬이 그런 것을 그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성 발전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고 프롬이 던진 문제역시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뭐 이 시대에 그 우리가 느끼는 그 자유로운 도피를 벗어나서 보다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프롬이 던진 문제. 이건 글쎄 뭐 답이 꼭 안 나오더라도 한 분은 그 문제의식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우리한테. 근데 그 이제 현 시점에 관련해서 제가 이거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점은 이제 우리가 그 과거의 어떤 그 건이 이제
뭐 교회에서 국가에서 양심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현재는 그것이 뭐 상식, 여론, 정보,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광고를 할까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능되는 그렇죠. 네, 그게 뭐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지식 예,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익명의 권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인물이 있고 이렇게 막 집단이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저기에 눌려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 익명의 권위에 개인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거 뭐죠? 이제 무의식적으로 수능하는 그렇죠. 그 수능적인 자동 인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 인형.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현대 자본주의 물질주의적인 그 세계를 사는 과학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 또 안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더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건 사실 미국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나온 이제 얘기일 텐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 프롬이.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상당히 정말 그 예리한 현대인에 대한 집권과 통찰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더 신뢰가 되더라고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무의식적으로 주입되는 이데올로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권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프롬이 80년에 죽었지만 사실은 7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프롬이 마지막 저서를 쓰는 게 70년대 후반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 같은 거 상상도 못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롬이 지금 많이 살아있다면 네. 우리 시대에 뭐 인터넷이 지배하고 있는 네. 인터넷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했겠죠. 맞아. 예, 프롬 특히 한국처럼 네. IT가 발달한 네. 이런 나라에서 야 이게 과연 네. 이 제대로 된 자유를 추구할 만한 여건이 되나 오히려 더 심한 그런 네. 인터넷 권위주의에 네.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을 네. 정도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한 인터넷을 좀 거리를 두고 네. 또 뭐 이 인터넷 인터넷의 스마트폰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딴 도리가 네, 없을 네, 것 네. 같아요. 좀 더 거리를 두는 수밖에. 네. 사회적 그러니까 인터넷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가 예. 정말 인터넷 보면서 깜짝깜짝 한 번씩 놀라는 게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게 나한테 막 뜨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검색했나 생각해보면 네. 검색 안 했는데 예. 나의 검색 그런 그 단어들이 예. 지향하는 어떤 것이 뜨나 봐요. 그거 뭐 그런 게 그 네. 인터넷에 그걸 자동적으로 조작 알고리즘이죠. 예, 알고리즘이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인터넷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 그 비극이죠. 인터넷 신인 거죠, 사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합적으로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나의 관심사와 나의 취향과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통합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예. 것을 이제 선택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내 몸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무슨 영양분이 필요한지 다 알고 가르쳐 너 이거 먹어야 돼 해주고 배우자까지 넌 예. 이런 사람이 적당해 해가지고 예.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인공지능의 그 통합적인 인격에 나를 다 내려다보는 거기에 이제 결국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런 또 이제 좀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을 만약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예. 인간이 과연 어떤 권위로부터 이제 벗어난다는 게 사실 자유롭다는 게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또 약간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도피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완벽한 내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스스로 이제 이거는 내가 막 좋아서 굴복하는 어쩔 수 없는 권위로 굴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또 현상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만약에 본다면요. 과연 인간이 그 이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글쎄 저로서는 가능한 한 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네, 교수님 인터넷 안 보시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글쎄 그 방법에는 다른 게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생활과 직접 연결돼 있으니까 인터넷이 예를 들어 네. 이메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잖아요. 네, 완벽하게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뭐 어디 뭐 그야말로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한 네,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그걸 뭐 볼 수,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메일도 봐야 되고 뭐 뉴스도 봐야 되고 하지만 가능한 한 그 지배를 받지 않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위들도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능한 한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자기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려고 노력하는 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피가 되지 않도록 네. 자유를 도피하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자세, 태도, 네, 뭐 인터넷 시대에 그 정도의 지혜만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예. 이제 내가 이거 후퇴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의 네. 심리를 너무 잘 짚고 있구나. 음. 여기서 좀 앞으로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연, 자치, 자율 이제 이런 가치들이 그 현대 사회에서 한 이제 개인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가치를 네. 이제 요즘 짚어 오셨다는 거를 약간 발견하게 됐고 네. 특이해 보이는 생활 습관이나 오늘도 걸어오셨잖아요. 도저히 전에 걸어간다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온다는 개념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가치에서 이제 나온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수님이 이제 그 생산적인 삶을 사신 거잖아요. 저는 뭐 맨날 인터넷 보고 뭐 이러면서 뭐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쓰고 그랬지만 교수님이 어쨌든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삶을 산 거는 그 프롬이 얘기한 거를 좀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프롬에게서 여러 가지 의문도 가지만 의심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가 말했던 그런 그 인간 삶의 방향성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네네. 네, 인간이 이제 존재하는 한 그런 삶에 대한 이상은 그리고 하나의 어떤 표지인 거죠. 네, 그런 것은 바뀌기가 쉽지 않겠다는 또 생각은 들었어요. 예. 그걸 말씀 결론으로 삼아.